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의 약속대로 김일성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1945년 8.15 광복 이후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 김일성이 어떤 여자들과 이제 만나서 남녀 관계를 맺고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도 아니고 또 자세하게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방송에서는 1945년 이전, 즉 1912년 4월 15일 그가 출생하여서부터 이제 광복이 날 때까지 만주에서 보냈던 그 33년의 인생 동안에 그가 구경 어떤 여자들과 만났으며 어떻게 만났으며 또 어떻게 사랑하다가 종당에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제가 김혜순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어차피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여자와 만나기 이전에 먼저 사귀고 지냈던 다른 여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첫 번째 여자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방송, 즉 청년시리 김일성의 그 여자와 관련해서는 1, 2, 3으로 순서를 매겨서 대략 3개 프로에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송도 짧고 또 듣고 계신 분들도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성의 첫 번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일단 한국에서는 대개 2010년이란가 그때 김정일이 아직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장춘과 하얼빈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한국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면서 김정일이 하얼빈에 들린 것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자취가 스며 있는 유적지들을 돌아보았다고 그렇게 적었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소위 김일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한국의 학자들이 모두 방송에 나와서 이 하얼빈과 김일성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인연이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멋대로 지어내던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 기사 속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는 김일성이 청년 시절에 혁명 동지였던 김혁이라는 분이 이분은 북한에서 만든 조선이별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그때 처음 나왔고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인데 북한의 항일혁명 역사에서는 영화 속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때 김혁이라는 분이 이제 북한에서의 주장대로라면 김일성이 파견을 받고 하얼빈에 가서 당 조직을 건설하다가 이제 조직한 일을 하다가 반동군벌에게 이제 폭로되어서 정치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죽지 않았고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도 김혁이 아니고 본명이 김근혁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체포된 후에는 여순 감옥에 이제 가서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김일성은 1929년에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무슨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길림 감옥에서 사실은 길림 경찰서 유치장이죠. 그곳에서 8개월간 갇혀있다가 노예 나옵니다. 노예 나온 후에는 한영애라고 부르는 여자와 함께 이제 가짜로 신혼부부처럼 위장해가지고 하얼빈에 가서 합숙하면서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책임자와 또는 국지당에서 파견해온 순시원과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서 지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부부를 맺어가지고 신혼부부처럼 한 합숙을 하면서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그냥 이렇게밖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이 그것을 가지다가 이제 신비화해서 한영애가 김일성이 첫 애인이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제 역시 기성사실화 해버리거든요. 북한에서도 김일성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날조하지만
지금 보면 남한의 언론에서도 함께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날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일단 그 한영애라는 여자가 김일성하고 그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당시 한영애라는 여자를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영애는 김일성이 그 여자친구도 아니고 다른 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고, 김일성은 가능하게 한영애를 몰래 연모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모의 성이 나중에는 회고록에서 자기가 직접 그 여자와 함께 뭐 합숙도 하면서 지냈다고 이렇게 거짓 소설화되었는데, 사실상 김일성은 하얼빈에 갔던 적이 없습니다. 장춘에 갔던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길림 감옥에서 길림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뒤에 하얼빈에 간 적이 없고 바로 안도로 돌아가서 안도 소사에 있는 그 자기 어머니 곁에 가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 백신환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의 친구 하나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는 그때 그 구태현 오가자라는 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조선혁명군 양시봉의 부대에서 갈라져 나온 이종락이라고 부르는 김일성과도 잘 아는 사이예요. 예, 과거에 그 화성의숙에서 같이 공부할 때 김일성이 이종락을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고, 이종락은 김일성을 자기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또 그렇게 돌봐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락이 밑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종락에 의해서 이제 김일성을 데려라는 그런 임무를 맡았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일성은 백신환을 따라서 구태로 들어가가지고 이종락이 밑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때 받은 군사 직함도 있습니다. 김일성은 그때 중사든지 하사든지 하여튼 그 길강주의부의 세금 징수 분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대장이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았다 보니까 그 구태 지역에, 장춘 지역에 있는 장춘, 구태, 그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오가자라든가 고유수라든가 이 지방의 그 조선 농민들이 그 인가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걷었어요. 군자금을. 그리고 그 백신환과 왕대홍이라는 그 다른 대원은 이제 하얼빈과 장춘에 들어가서 군자금을 이제 모집한다는 이런 그 명분을 내걸고 조선인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가게를 가서 이제 돈을 달라다가 안 주면 말이 총을 뽑아두고 위협하고 여차하면 강도질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후에 그 당시 경찰들한테 사살돼요. 한 사람 또 붙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하얼빈에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은 왕대홍이고, 그리고 장춘에서 이제 사살당한 것은 백신환이고, 김일성은 그 고유수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영애하고 함께 하얼빈에 가 지내고, 이건 다 소설이죠. 그러니 일단 한영애가 김일성이 첫 애인이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난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김일성이 첫 여자는 구경 누구였을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에는 지난 2005년까지 살아있었던 한 여성 혁명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항일연군에서 이제 활동했고, 1918년생이니까 2005년에 사망할 때는 나이가 87세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1998년도인가, 그리고 2000년에도 제가 이제 만나고 해서 모두 2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본명이 김정순입니다. 김정숙이 아니고 김정순, 순할 순자를 씁니다. 북한이나 한국에서는 거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김정순이라고는 모르지만 이분이 후에 사용해왔던 김백문이라는 이름, 이 후에 고친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대면 중국인들은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이 그 중국의 유명한 항일영웅, 당시 그 항일영웅 시절에 제3로군의 총주의를 맡았던 적이 있는 이조린입니다. 1940년 이후 항일연군이 이제 잠전부대가 소련에 들어가서 제88 국제교도여단으로 편성됐을 때
여단장 주보중기 밑에서 정치 부여단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중국인이고 김정순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정순이 국영 김일성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저는 이분과 만나서 취재를 하면서 이분에게서 직접 김일성이 첫 번째 애인이었던 그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김일성이 애인이었다는 여자는 이 김정순과 한 동네에서 살았던 소꿉시절의 딱 친구였습니다. 이 딱 친구가 바로 김일성이 회고록에서도 나오고 또 북한에서도 여기저기 기사에서 조금 알려진 한성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때 이 한성이의 아명은 옥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옥봉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2010년이든지 2009년이든지 제가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성이는 강원도 태생이고, 어렸을 적에 만주로 이주했고, 또 김일성과 만나서 같은 공산주의 소조에서 활동했고,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결혼했다느니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후에는 이제 해방 후에 이제 북한의 어느 도의 여맹위원장이 되었다가 이제 김일성이 그 소식을 알고는 이제 평양에 불러서 만나기까지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이 김정순은 한옥봉과 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한 동네에서 자랐으며 한 동네에서 함께 수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동네가 오늘이 중국 길림성 왕청현 하마탕향입니다. 그때는 하마탕촌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그들 둘이 어려서 다녔던 학교도 하마탕촌 보신소학교입니다. 그때 김정순에게는 김은식이라고 부르는 오빠가 있었는데, 용정이 대성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청지방에서는 굉장한 수재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일성도 회고록에서 이제 김은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지식분자였던 김은식 같은 사람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두 마디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언급할 뿐입니다. 저는 왕청 시절의 김일성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 이 회고록 속에 한두 마디를 대조하면서 김일성은 정말 사람이 인정도 없고 너무 인색하구나 하고 한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김은식은 관보전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왕청 마촌 부근에 중국인 반일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대에 김은식이가 파견돼 가서 통일전선 사업을 하다가 그 부대의 우두머리인 관보전이란 자한테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관보전이란 자는 백초구 일본 헌병대에 가서 이제 투항하고 귀순하고 말지요. 그때 김은식이 살해당하고 나서 왕청 6.6대 정치위원 자리가 비게 됐는데, 동만특위에서는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왕청 지방의 행명가들 가운데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또 공부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대장 양성룡도 겨우 자기 이름 삭제밖에 쓸 줄 몰랐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후임자를 찾고 있던 중에 당시 왕청현 현위 선전부장을 했던 왕윤성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일성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왕청현 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오기 전에 영안에서 왕덕림 구국군의 이제 선전처 처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전처의 선전간소로 있었던 사람이 김일성이 친구였던 진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한장이 소개로 이미 영안에서 김일성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김일성이 이 왕윤성이 소개로 입당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 정식 당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왕윤성이 추천으로 이제 영안에서 왕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청 유격대 정치위원이 임명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그 중국말도 아주 잘했거든요. 길림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김일성은 그 이제 왕윤성이 추천으로 왕청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영만에서 왕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김정순이 친구 한성희는 김일성과 만나기 이전에 한성희 오빠 김은식을 굉장하게 마음속으로 연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은식이 갑자기 죽고 나서 한성희는 너무 그 슬픔을 못 이겨서 몇 번 자살하려다가 이제 발각되어서 이제 제지당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슬픔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한성희의 사촌 오빠 한흥권이가 하루는 자기 부대의 한흥권은 그때 중대장이었고, 그 밑에 소대장이었던 최충국이와 함께 이제 유격대 정치원으로 왔던 김일성을 이제 데리고 함께 동밀촌이라는 왕청에, 그때 한성희 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놀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성희는 처음 김일성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김은식도 굉장한 미남자였지만 김일성도 역시 그때 굉장히 잘난 남자였거든요. 나이가 이제 그때 겨우 한 21살 됐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보족에도 들어가고 또 덧니도 있고 굉장히 아주 키도 크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만나면서 한성희는 차츰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933년 이제 여름 그때부터 왕청에서는 민생단 투쟁이 굉장히 한창 고조되고 있었는데, 김일성도 민생단으로 이제 의심받고 정치원직에서 이제 직위를 다 철직당하는 그런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제가 한성희에 대해서 이제 조사 연구를 진행할 때 중국 정부가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두고 있는 민생당 관련 자료들을 이제 어떤 모종의 도경을 통해서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료 속에 보면 별의별 해괴망측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성에게 민생단 혐의 있다고 제보했던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재료들도 들어있는가 하면 한옥궁, 즉 한성희가 이제 김정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이 김정희란 바로 김일성을 말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김정희가 이제 한옥궁을 데리고 이제 강물로 내려가서 맨발로 강물 속에 이제 발을 담그고 서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떨어진다고 전에 한의사를 했던 외삼촌에게서 배운 방법이라면서.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발로 아주 수십 번이나 이제 한성희 배를 걷어차서 끝내 아이가 떨어졌다는 그런 제보 내용도 민생단 자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하도 해괴망측하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고, 여자들이 이제 여차하면 임신하고, 임신만 하면 일단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이만 낳으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민생단 자료들 내용을 보면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글쎄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는데, 후에 한성희가 영안현 1호구에서 마지막으로 김정순과 만났을 때 밤에 김정순하고 함께 자면서 몰래 소곤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동안 6번이나 유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보면 민생단 제보 자료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뭔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후에 한성희가 어떻게 김일성과 헤어지게 되고 또 이 한성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쓴 김일성 평전 중본에서 나옵니다. 이 중본이 지금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너무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본 속에서 한성희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해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35년 여름에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이른바 제2차 북만원정이라고 지칭하는 오늘이 흑룡강성 영안지방으로 원정하는
당시에 그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사나 북만 원정부에 참가하여 영안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동만지방, 즉 왕청의 본거지를 두고 있었던 동만특위에서는 유럽근거지를 모조리 해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그 왕청지방의 마촌, 대흥회, 요용구 이런 근거지들이 먼저 해산됐는데, 그것은 그 당시 동만특위 기관이 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오래전부터 만주국 정부와 토벌대 표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근거지를 해산하고 동만의 그 혁명군 2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한 갈래는 전번 방송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서창저와 내두산 그리고 나아가 마한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이동하던 그 부대의 책임자가 그 2군 군장 왕덕태와 화룡현 의원의 서기였던 조화범이고, 이제 나머지 다른 한 갈래 부대는 그 이제 노야령을 넘어서 영안지방으로,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순영 반일동맹군 주도중위 부대와 협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영안 쪽으로 원정했던 부대의 책임자가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김일성이 아니고 중국인 유한흥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당시 제2군의 군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을 따라서 함께 영안으로 원정했던 즉 그 북만 원정부대는 2군 산하의 3연대와 4연대, 즉 3연대는 왕청연대고 4연대는 훈춘연대였습니다. 그 북만 원정부대의 최고 책임자였던 지휘관이었던 유한흥이라는 분은 그 당시 벌써 길림군관학교를 졸업한 이런 아주 그 재능 있는 이런 군인이었고, 또 김일성이 그 안도 구국군 별동대 대장으로 있을 때 이 유한흥이라는 사람은 벌써 왕덕님이 그 구국군에서 한개 연대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군 제2군이 성립될 때는 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었지요. 중국에서는 이분이 항일연군 시절에 김일성에게 군사지식을 가르쳤던, 말하자면 김일성이 스승이었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해방 후에 이분은 중국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부부장 겸 정치보위국 국장을 견임했는데, 이 당시 중국에서 정치보위국이란 요즘 치면 그 한국에서 국정원장쯤 됩니다. 일단 이때 그 유한흥을 따라서 영안지방으로 들어갔던 김일성에게는 부대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 3년대 연대장이었던 중국인 방진성이라는 자가 부대를 모조리 자기 손아귀에 틀어지고, 정치위원이었던 김일성에게는 겨우 한 개 소대밖에 주지 않아서 유한흥은 그 훈춘연대, 즉 2군 4연대 연대장 후국충이라는 중국 사람과 정치위원 왕윤성, 바로 왕청현 의원이 선전부장을 했고, 또 김일성을 그 유희대 정치위원으로 추천했던 그분입니다. 그 왕윤성이 그때 훈춘현 의원의 서기 겸 훈춘연대, 즉 2연 4연대 정치위원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한흥하고 함께 토론해서 이 김일성이 저 부대를 좀 그 중국인 방진성한테 다 빼앗겼는데 부대가 없으니 전투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훈춘 그 연대에서 한 개 중대쯤 좀 갈라내 줄 수 없겠는가? 그래서 이제 훈춘 4연대에서 한 개 중대를 이제 갈라내서 김일성에게 줍니다. 그때 그 훈춘 4연대 주요하게 조선인들이 많이 집중된 중대가 제1중대였는데, 1중대 중대장이 바로 김류중이었고 정치지도원이 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길은 그때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정치위원이었던 왕윤성이 갑자기 나작으로 돌아갈 일이 생겨서 연대 정치위원 자리를, 정치위원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안길이 그때 남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중만 그 1중대를 데리고 김일성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북한에서 북한의 그 회고록에서,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가끔 나오는 그 김여중 외에도 뭐 전창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 그 김여중이 중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창철은 김여중이 1중대의 3소대장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 왕윤성은 그때 갑자기 왜 무슨 일로 나작으로 급히 돌아가야 했는가? 당시 그 영안 원정부대가 왕청지방을 떠난 뒤에는 그 왕청 나자구의 태평구에 이제 동만특위 기관이 남아 있었는데,
이 동만특위의 임시 책임자였던 주명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본 혁명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 동만특위 서기였던 위승민은 이제 고민태련 제7차 대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주명에게 동만특위 임시 서기직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명이가 이제 붙잡혀가지고는 자기 밑에 있던 특위 조직부장을 또 제보해서 그분도 붙잡히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김재수라는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 돌아가서 자강도당 비서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붙잡히게 되니까 사실상 특위기관이 파괴됐죠. 특위기관이 파괴되니 그때 특위의 이 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군에서 남겨놓았던 한 개의 유격 중대가 거기 남아있었는데 이 중대가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모두 그 주변 산속에 숨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왕윤성은 그들을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윤성이 다시 나자구에 나와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또다시 로하이령을 넘어서 영안에 들어갈 때는 이미 1935년 8월 중순경 아니면 말 거방이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석해 있었는가? 한성이가 함께 뒤따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성이는 김일성과 함께 영안에 온 것이 아니고 후에 동만특위 기관이 왕창 나자구에서 파괴되면서 이제 뒤따라 영안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에 이제 한성이는 왕윤성을 따라서 산동툰이라고 부르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걸핏하면 산동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영안현 산동툰. 그거는 아마 산동 사람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아서 산동툰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 산동툰이 이게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 제가 흑룡강 영안현에 가서 영안현 현지를 찾아서 뒤져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살았던 오랜 노인들을 찾아서 이제 취재를 한 결과 산동툰은 오늘의 흑룡강선 영안형 강남 조선족 만족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족 만족향이라고 부르냐면 그 동네에는 조선족과 만주족 인구가 비슷비슷해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때 김일성은 훈춘연대에서 얻어왔던 김여중이 중대를 데리고 이 산동툰에 조준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이 이도구라고 부르는 그런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당시 주보중의 5군 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때 김정수는 바로 이곳에서 이도구에서 한성이와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김정수는 어떻게 되어 당시 이도구에 와 있었는가? 김정순이 사촌 오빠 이광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동만특위 위원이었고 또 한때는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대흥회 요연구에서 민생당 그걸 해서 막 논쟁했다고 할 때 그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회의에서 회의를 사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광림입니다. 이 이광림은 길동지방 즉 주보중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길동성 공산당 서기였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광림과 당시 주보중 부대의 5군 1사 정치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순을 찾아서 5군으로 조동시켜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구에 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순은 이제 한성이와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때 이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한성이가 김정순이 한성이를 보니까 몸이 말라서 뼈밖에 없더래요. 야, 어째 이렇게 여유였는가 하고 말라서 싹 다 죽게 됐는가 하니까 이 한성이가 김정순이한테 그러더래요. 네. 그동안 유산을 6번이나 했더래요. 그러니까 임신은 6번이나 했는데 6번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모조리 다 떨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민생단 자료에서 김일성을 제보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한성이를 유산시키자고 강물에 데리고 내려가서 찬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게 하고 또 그래도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발로 배를 막 걷어찼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던 내용은 아니겠구나 하는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 다음날 하룻밤 같이 보내고 다음날 이제 김정수는 이제 한성이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사람은 선물도 받고 갔었다고 합니다.
김정수는 자기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운반지를 이제 기념으로 한성이에게 주었고, 한성이는 뭐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서 이 김정수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그때 헤어진 뒤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김일성이 보낸 경위원이 한성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 경위원이 누구냐면 바로 전번 방송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중국인 경호병 유옥천입니다. 그때 그 한성이 아마 혼자 아니고 나자위에서 함께 왔던 대원들도 한 몇 명이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옥천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산동툰 쪽으로 출발했는데, 산동툰에 도착하니까 마침 김일성이 또 김여정이 중대를 데리고 다른 데에 어디 임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한 경위대원이 거기 남아서 이제 김일성이 말을 전하는데 빠르면 저녁 이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성이는 김일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아직 해가 지기도 전부터 마을 밖에 나가서 이제 김일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꽤 큰 이런 강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은 그 경박호로 흘러가는 그런 물인데, 그 산동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물가에 가서 발레도 하고 또 모욕도 하고 있는 걸 보고 한성이도 이제 모욕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나자위에서부터 이제 여러 날 동안 그 영안으로 들어오면서 모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온몸이 어지럽고 하니까 머리도 감고 싶다고 유옥천에게 이제 요구하니까, 유옥천이 그럼 그 내려가 모욕하라고, 자기는 저기 아이 보이는 데 가서 지키고 있겠다고 하면서 그 어린 젊은 여대원이 모욕하는데 그 가까이서 볼 수도 없고 해서 유옥천은 아이 보이는 데 가서 어디가 있었대요. 그런데 글쎄 거기서 모욕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 강 근처에 이제 갈대숲에서 만죽은 토벌대가 그곳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 토벌대가 거의 그 김일성 부대가 추진하고 있었던 산동퉁 근처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 갈대숲에 숨어서 밤이 어둡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냇물가에서 한성이하고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모욕한 한성이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성이가 생포됩니다. 그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그때 일을 두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가 그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한성이를 말합니다. 그는 영안현 이도하자의 수림 속에서 적들이 포위 속에 들었다. 수십 명이 만죽은 병사들이 총대를 꼬나들고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어린 여대원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냇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우리가 무송지구에 진출하여 새 사단을 조직하고 있을 때 체포된 그는 나자구에서 적들이 문초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여기서 그 한성이가 그때 붙잡혀 나자구로 압송되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도리대로라면 영안에서 붙잡혔는데 왜 영안에서 수감되지 않고 목산을 넘어 다시 나자구로 압송됐겠습니까? 바로 그 만죽은 토벌대는 나자구에서부터 영안까지 이 김일성 부대를 쫓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회고록의 그 장면입니다. 수인들을 지키고 있던 포초들 중에는 한성이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동정한 양심적인 조선인 포초도 있었다. 그는 행명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귀순문서장에 도장을 찍고 매일매일 치욕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교황비들이 한성이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포초는 그 여자에게 탈출을 건의했다. 자기도 총을 벗어던지겠으니 함께 도주하여 조선으로 나가든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초막이나 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가 고 했다. 한성이는 그에 동의했고 그의 도움으로 적이 소굴을 감쪽같이 탈출했다. 그 조선인 포초는 훗날 그의 남편이 되었다. 이건 김일성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냥 그 포초의 남편이 되었다는 어떤 소식만 얻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황당한 소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항일혁명 열사를 날조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진짜로 많이 왜곡되고 엉터리처럼 날조된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김일성이 날조된 회고록에 또 바탕을 두고 그 위에 근거해서 똑같이 따라서 부하내동하고 기성사실화하는
한국의 언론들도 말하자면 똑같이 함께 날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한성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하게 지금 꾸며대는가 하면, 그 공영방송에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제멋대로 지어냅니다. 한성이와 김일성은 1937년에 결혼까지 했다는 둥. 이렇게 37년에 결혼했다는 것은 한성이가 아니고 김혜순입니다. 그러니까 한성이를, 벌써 그 전에, 훨씬 전에 붙잡힌 한성이를 37년에 김일성과 결혼했다면서 김혜순에게 가져다 붙입니다. 물론 김일성이 두 번째 애인이었던 김혜순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순서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 외에도 또 김혜순은, 한성이는 해방 후에 북한까지 찾아와서 어느 도의 여명위원장이 되었다느니, 김일성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평양에 오게 했다느니, 이렇게 제멋대로 지어냅니다. 여기서 평양까지 김일성을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여자는 지순옥이라고 부르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김일성이 부하였던, 정확하게 말하면 김일성이 647년대의 기관총 소대 소대장이었던 강홍석이라는 한 소대장의 애인입니다. 한때 이 여자가 일본 특무기관으로부터 훈련받고 도약을 치마적으로 숨겨가지고 김일성을 독살하려고 이제 부대까지 찾아왔습니다. 화령에 있을 때. 그랬다가 발각되어서 돌아가진 않고, 그때 김일성이 이 여자를 곁에 붙잡아두고 약 10개월가량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김혜순이 다음번 이야기에 제가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평양까지 찾아와서 직접 김일성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말년까지 김일성이 도움을 받고 아주 편안하게 여생을 보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김혜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성이, 즉 김일성의 첫 번째 여자 영란현 이도구에서 이제 만주군에게 붙잡힌 뒤에 그 여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조선인 보초하고 몰래 도망가서 부부가 되어서 살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한성이가 그때 영안에서 붙잡힌 뒤에 나작으로 압송되어 갔다는 이 대목을 굉장하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영안에 수감되어 있지 않고 왕청으로 다시 이제 압송되어 갔구나. 때문에 왕청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당시 만주군들의 만주군의 어떤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지 이 자료를 제가 최소한 1,000건 이상을 뒤졌습니다. 이제 중국의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당강관의 자료들을 모두 다 뒤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안에서 한성이를 붙잡았던 만주군 중대장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1951년 5월 18일에 오늘이 중국 요령성 영구시에서 잉커라고 부릅니다. 영구시에서 반혁명 범죄자로 적발돼서 처형까지 당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자의 딸이 한 분이 이제 1980년대까지 중국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증언자에 의해서 당시 영안이 이도구에서 한성이를 붙잡았던 만주군 토벌대의 중대장이 이제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성이가 그때 토벌대에 귀순하고 이제 놓여 나와서 오갈 데가 없게 되니까 결국 이 토벌대 이 중대장을 따라서 그자의 고향에 가서 그자와 함께 살았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벌대에서 붙잡혔으니까 이제 놓여 나오자면 부득불 귀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순서에 이제 손도장을 찍었고, 예? 다시는 만주국의 위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서까지 다 쓰고 놓여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또 30분 훨씬 넘어섰네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이 한성이를 붙잡았던 만주군 중대장의 이름과 소속 부대, 그리고 그 부대의 주요 상관들의 이름까지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성이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던 이 만주군 중대장이 후에 어떻게 발각되었으며 또 어떻게 붙잡혔으며 또 이자가 이제 그 1951년에 처형될 때에 이자와 함께 처형되었던 당시 만주군에 아주 굉장하게 높은 큰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이 그 후 이야기를 계속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